농부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5편 철학자들의 흙. 하도연은 강진 읍내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의 실학정신을 접한 후 흙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 농사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도서관을 찾은 것은 순전히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다. 철학사 책들을 뒤적이다가 하도연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원소설을 발견했다. 탈레스가 물을, 아낙시메네스가 공기를,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다면 엠페도클레스는 흙, 물, 공기, 불의 네 원소가 결합하여 만물이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흙이 사원소 중 하나였구나. 하도연은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다른 세 원소들 물, 공기, 불은 모두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들인데 흙만 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왜 그럴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어보니 답이 있었다. 그는 흙을 건조하고 차가운 원소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무거워서 아래로 향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했다. 즉, 흙은 안정성과 기초를 제공하는 원소였다. 맞아, 흙은 모든 것의 기반이야. 하도연은 지난 석 달간의 경험을 떠올렸다. 벼도 고추도 상추도 모두 흙 위에서 자랐다. 흙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이 실제 경험과 일치했다. 하지만 중국 철학을 들여다보니 관점이 달랐다. 음양오행설에서 토는 단순히 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네 원소를 조화시키는 중심 역할을 했다. 목, 화, 금, 수가 서로 상생상극하는 가운데 토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였다. 상생상극. 하도연은 그 개념이 흥미로웠다. 나무 묶는 불화를 낳고 불은 재가 되어 흙토를 살찌우고 흙은 금속금을 품고 금속은 이슬이 되어 물소를 만들고 물은 다시 나무를 기른다. 끝없는 순환의 고리였다. 이것은 농사에서 보는 순환과 똑같잖아. 하도연은 무릎을 쳤다. 낙엽이 썩어서 흙을 기름지게 만들고 그 흙에서 새로운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이 다시 죽어서 흙이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상생의 원리였다. 오행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토의 특성이 명확해졌다. 토는 중앙에 위치하며 신이라는 덕을 가진다고 했다. 신은 믿음, 신뢰를 의미했다. 흙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정말 그러네. 하도연은 생각했다. 씨앗을 흙에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난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지만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성껏 돌보면 반드시 결실을 준다. 그것이 바로 흙의 신뢰성이었다. 인도 철학도 살펴봤다. 힌두교의 판차마하부타우대 원소 중 하나인 프리트비는 흙을 의미했는데 이것은 견고함과 응집력의 상징이었다. 모든 물질적 형태의 기초가 되는 원소였다. 불교에서도 지대라 하여 사대 중에서도 특히 흙의 원리를 중시했다. 단단함과 버티는 힘, 지탱하는 힘을 상징했다. 하도연은 이 개념이 마음에 들었다. 흙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지탱하는 힘 그 자체였다. 서양 근대 철학으로 넘어가니 더욱 흥미로웠다. 바실라르는 땅과 의지의 몽상에서 흙을 의지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흙을 파고 빚고 일구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의지의 상징이라. 하도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굳은 살이 박인 손, 흙투성이가 되었던 손. 이 손으로 흙을 만지고 빚으며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하이데거의 철학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대지 ERD와 세계 웰트의 투쟁에 대해 말했다. 대지는 은폐하고 감추는 힘이고 세계는 드러내고 밝히는 힘이다. 예술작품은 이 둘의 투쟁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라고 했다. 흙은 감추는 존재인가? 하도연은 의문이 들었다. 흙은 씨앗을 품고 감추지만 동시에 그 씨앗이 자라도록 도와준다. 감추면서 동시에 드러내는 존재였다.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존재. 메를로 퐁티의 몸의 현상학도 흥미로웠다. 그는 우리가 흙을 만질 때 흙도 우리를 만진다고 했다.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사라지는 체험. 하도연은 이것을 농사를 지으며 실제로 느꼈다. 흙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흙과 만나는 것이었다. 동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장자의 철학을 읽어봤다. 장자는 만물이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도라고 했다. 생자필사, 사자필생. 하도연은 그 구절을 되뇌었다.
사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는 자는 반드시 산다. 흙은 그 순환의 매개체였다. 죽음을 삶으로, 삶을 죽음으로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힘. 이맘 내용의 이슬람 철학도 살펴봤다. 꾸란에서는 인간이 흙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빨간 흙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인간과 흙의 관계가 얼마나 본질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비슷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고 했다.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 저주가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 환경 철학자들의 글도 읽어봤다. 알도 레오폴드는 모래군의 12달에서 땅의 윤리에 대해 말했다. 인간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땅의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통찰. 하도연이 농사를 지으며 깨달은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르네 네스의 딥 에콜로지도 인상적이었다.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 가치를 가지며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주장. 흙 속의 미생물도 지렁이도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관점. 해가 저물 무렵 하도연은 도서관에서 나왔다. 머리가 지식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흙에 대해 사유했다니. 그리고 그들의 관점이 이렇게 다양하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논을 지나면서 하도연은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안정의 흙, 오행설의 조화의 흙, 바실라르의 의지의 흙, 하이데거의 은폐하는 흙, 장자의 순환의 흙. 모두 맞는 말 같았다. 흙은 정말 다면적인 존재구나. 하도연은 중얼거렸다. 하나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흙에 대해 사유했을 것이다. 그날 밤 하도연은 긴 일기를 썼다. 오늘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철학자들이 흙에 대해 쓴 글들을 읽었다.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동양에서 서양까지 정말 많은 사상가들이 흙에 대해 깊이 사유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각자의 관점은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다. 흙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고 생명과 죽음, 생성과 소멸의 근원으로 본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인간과 흙의 관계를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도.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동양의 오행설이었다. 흙을 중심에 놓고 다른 원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 이것은 내가 농사를 지으며 체험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흙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물, 공기, 햇빛과 함께 어우러져야 생명을 키울 수 있다. 서양 철학에서는 바실라르의 의지의 흙 개념이 흥미로웠다. 흙을 만지고 빚는 행위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실현한다는 것. 정말 그렇다. 내가 호미로 흙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모든 행위가 나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이데거의 은폐하는 대지 개념도 신기했다. 흙은 씨앗을 감추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라도록 돕는다. 감추면서 드러내고 숨기면서 드러내는 이중적 존재. 그런데 이 모든 철학적 사유들이 내가 직접 체험한 것들과 연결된다는 것이 신기하다. 책으로만 읽었다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였을 텐데 실제로 흙과 더불어 살아보니 이 개념들이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온다. 아마도 이것이 정약용이 추구한 실학의 정신일 것이다. 책 속의 지식과 현실의 체험이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알미 생긴다. 나는 지금 흙의 철학을 몸으로 배우고 있다. 내일은 또 새벽부터 농사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농사일이 아니라 철학적 실천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흙, 오행설의 토, 바실라르의 의지, 하이데거의 대지. 이 모든 개념들이 내 손끝에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일기를 쓰고 나서 하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논밭이 고요히 누워 있었다. 저 흙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유해온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자신도 그 철학의 일부가 되어 흙과 만날 것이다. 흙의 철학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실이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며 손끝으로 느끼는 진리였다.